리딩하면서 하나하나 볼 거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책을 펼쳐서 같이 읽어가는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원님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책 3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책 33페이지 오늘이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4월부터 시작을 했고 1회차에는 페이지 155페이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 했고요. 2회차 5월에는 343페이지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이다. 그리고 3회차 6월에는 173페이지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 그리고 4회차 지난달에 했죠. 71페이지 인간 존재의 3가지 범주와 마음 근력. 이건 회복 탄력성하고 통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반 했네요. 오늘까지 하면 반 하는데 33페이지 뇌는 생존하기 위한 세상을 왜곡한다. 편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진행할 거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서 같이 보면서 해주세요. 마음 근력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성취 역량이다. 이 말은 마음 근력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한 우리가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 근육이 없으면 내가 이게 팔에 이 근육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뭐 글을 쓰다가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 해부학 책을 보면서 여기 이제 마사지를 막 했는데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컵을 딱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근육을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마찬가지 마음 근력은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성취 역량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강력한 마음 근력을 지닌다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해낼 높은 성취 역량을 지닌다는 것이기도 하다. 마음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에 크게 휘둘러지지 않거든요. 마음 근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 마음 근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을 하자 그랬는데 이거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대요. 하나는 동그라미 하고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가운데 일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게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동그라미 하고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뇌의 작동 방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원시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그 기제로 봐서 우리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가운데 일부는
원시 사회에 적합한 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꼽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그렇지만 내가 뭐 처음에는 타자를 이렇게 잘 못 쳤는데 이 키보드판,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자꾸 연습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그 작동 방식이 뇌와 연결되어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뇌의 작동 방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거는 내가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 근력도 적절한 훈련을 한다면 뇌의 작동 방식을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을 하지 않거나 혹시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수렵, 채집이 기본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 사회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진화론적으로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보통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몇 천 년, 막 몇 천만 년 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년, 고작 1만 년은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적응하기엔 시간이 매우 짧았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식은 크게 변화했는데 뇌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의 삶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 구석기 시대를 맨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때 어때요? 수렵, 채집을 하고 또 이런 그 석기 시대잖아요. 구석기니까. 정교하게 이렇게, 아닌 그냥 뗀 석기, 뭐 이런 석기들이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내 작동 방식은. 그래서,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는 굉장히 편도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나는 어쩔 때 생존의 위험을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해진 상태는 어떨 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아까 여기 윗단에 보면 마음근력 훈련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게 같은 맥락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조카랑 짧은 데이트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이 친구가 지금 2대 졸업을 했고, 아직 졸업을 지금 유예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그 도서관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거의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음, 그냥 계속 교육, 그러니까 입시에 경쟁된 교육에 굉장히 예민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4년 동안 또 기업 장학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걸 유지해야 됐었고 또 그게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본인이 이제 그 과는 친구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냥 5년 연구자, 그러니까 석사 박사 코스로 대학원에 가서, 연구자가 되는 길. 그러면 그렇게 5년을 하고 나면 보통 화이자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취업을 할 친구들은. 아니면 한 10년, 15년 외국에서 또 연구자 활동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된다든지 그런 방향이 하나? 그러면 너무 시간이 또 이게 텀이 길잖아요. 이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공부를 또
공부하는 게 그냥 메인인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교육 시장의 강사가 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지금 저희 조카는 임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노량진에 가서 하루에 막 그 12시간씩,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가서 저녁 5시에 오는 일정으로 월 하는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하는데, 5월 달부터 얘가 이제 좀 이상해졌는데 우울감이 이제 오면서 되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다기보다는 공부가, 얘는 교육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생물학을 굉장히 깊게, 뾰족하게 깊은 학문을 4년 동안 하다가, 이게 일반 생물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 공부하는 특성으로 봐서는 연구자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빠는 늦둥이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퇴직이시고, 엄마도 이제 한 6, 7년 되면 또 퇴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생각에 도무지 연구자로 가기에는 부모님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용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감이 되게 컸었는데, 이거는 계속 입시 위주의 경쟁에 노출돼 있었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공부를 해야 돼라는 게 그냥 그 자기의 감정을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계속 그걸 유지했던 거죠. 그랬더니 급기야 얘가 막 살도 찌고 우울감이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면 내 울다가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엄마에게 이제 SOS를 한 거예요.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내려와서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어,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생존 방식은 크게 변화했는데 뇌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 나의 생존에 위협이 오니까 이 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과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마음 근력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에게 지금 주고 있는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일주일씩을 살펴봐라 그랬어요. 지금 대안이 2주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녔다가 여기 내려오면 얘가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편안하게 나머지 5일은 공부를 한다. 한 가지를 한 일주일을 해봐라.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한번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좀 뭔가 나와 교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 마음이 나아지려나?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대안은 생물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지 말고 식물을 일단 키워봐라. 반려식물을. 그래야지 내가 생물을 처음부터 키우는 교감을 한다 시작하면 얘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 타격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나마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생각하고 한번 내가 이렇게 교감하는 걸 한번 해보면서 일주일을 그 시간을 한번 서울에서 보내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게 나한테 그나마 나은지를 보고 또 그거를 또 2주를 연장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숙모가 제시해 줄게 라고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게 불안정해 있는 이 상태를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휴식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내 상태가 그런 걸 때 나는 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그 상태를 만났을 때 나의 그 상태를 좀 피할 수 있고, 피한다기보다는 내 마음 근력으로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그에 대한 매뉴얼이 나한테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디에다가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급했을 때 그 도구를 가지고 올 거잖아. 그래서 내 상태가 좋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나의 매뉴얼들을 쫙 적어서 뭐 냉장고에라도 붙여 놓든지 내 다이어리에다가 붙여 놓든지 해가지고 급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응급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 그것처럼 나의 상태를 이렇게 좋게 유지시키기 위한 나의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언제 준비해야 된다? 내 상태가 좋았을 때 미리 준비해. 우리가 비상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두컴컴한 두개골 안에 홀로 앉아있는 뇌의 입장에서 바깥 세상의 사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해내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잖아. 내가 이걸 다 알아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나를 안전하게 항상 데리고 있을 거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 주어진 환경에 지금 내가 직면한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 그러면 나만의 대안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그거는 내가 좋은 상태에서 몇 가지를 내가 계속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알아차릴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차려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인지작용은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적절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적절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뭔가 의존적으로 자꾸 이렇게 키울 내 매뉴얼대로 내 프레임 속에 아이를 가두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만의 생존과 번식 공식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적절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잖아. 과잉 보호 받으면서 이 상태로 내가 유지되어 있어야지 내가 생존되어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생이 되어도 학교에 부모가 전화를 하고 교사가 되었는데도 교무실에 부모가 전화를 한다 하잖아요. 내 아이한테 그런 업무 주지 말라고.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근력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노출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제가 막 유아기 때 아이 옷 챙겨주고 뭐 샤워 시켜주고 양치 시켜주고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3월 1일 날 3월 2일 날 입학을 하면 2월 28일부터 그거 안 할 자신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아이는 가능할까요? 근데 엄마는 또 요구하지. 이제 초등학생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뇌에는 또 학습의 양을 엄청나게 또 밀어넣지. 학원 차에서 요즘에 여기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진주 혁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그 엄마들 사이에서 사교육비 100만 원 선을 딱 기본선으로 두고 시작해요.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많은 환경이겠죠? 그래서 제 아는 저희 남편 친구가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얘가.
축구 교실, 뭐 피아노, 체육관, 수학, 영어. 그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근데 수학은 매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을 쓰는데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자, 뇌의 핵심 기능은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똑똑함의 척도로 생각하는 지능의 핵심 역시 왜곡이다. 나는 뇌의 핵심 기능이 세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능을 가장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면 오히려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소통에서 오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착시와 오해의 능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핵심이다. 착시를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로 보는 관점은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서 능동적인 추론 이론을 중심으로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일단 내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왜곡한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하자. 이런 구조를 읽으면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전체 문장, 한 문장 다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부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집중해. 그렇다면 뇌가 세상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지금 주제가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왜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하죠. 그렇다면 뇌가 세상을 왜곡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는 뇌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며 이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작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게 얼마나 여기에 맞닿아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체가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 세포가 작동된다고 그랬는데 그 장에 내 장은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나를 관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미생물을 얹혀 사는 나의 세포들인지, 미생물이 주체인지, 내 장내 미생물들이 주체인지, 내 세포가 주체인지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막, 이게 장에 탈이 났을 때 내 컨디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모든 것이 아웃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가 신체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내가 내 상태가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아, 나 짜증나. 아, 난 되게 불안해. 아,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아, 나는 이걸 봤을 때 되게 설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언어를 기반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실체다. 몸의 움직임이나 뇌의 작동 방식 등은 모두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에 대해 나름의 추론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과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아가 몸의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인간의 뇌는 지난 200만 년간 진화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여 별 문제 없이 작동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뇌의 작동 방식이 생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오늘날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에 잘 부합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한 부적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정 조절의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신만 불안하고 화나거나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만 여기저기 아픈 것도 아니다. 이는 전 세계 현대인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 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간의 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은 40세에 죽어야 되는 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계속 생명을 연장하니까 온갖 통증이 오죠. 40대쯤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흰머리도 생기고 노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의 통증이 더 동반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자꾸 끌고 가면서 유지시키자, 생명을 연장시키잖아. 그런데 그 통증이 오면 내 상태가 어떻게 돼요? 되게 에너지를 크게 써야 되잖아. 통증을 다스리는 데 써야 되잖아. 그러면 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또 현대사회이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너무 막 사람들이 에너지 넘치게 뭘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어떤 감정에 대한 거라든지 내 몸의 통증에 대한 것을 다스리면서, 또 그들의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또 애쓰는 에너지도 써야 되잖아. 도대체 내 에너지의 총량은 어디까지 내가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나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수면을 잘 취하고 또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이게 잘 돌아가게끔 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에 막 야식 먹고 또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그거를 또 내 몸의 세포가 장에서 온갖 작동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안 좋은 쓰레기가 들어온 걸 또 쓰레기 처리반을 담당해야 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과학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빨리 노화가 일어나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삶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해야 될 게 생기고 더 감정적으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팩트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김주환 교수님이 정말 매주 그 1시간 반, 2시간씩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제는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배경자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진 사람과 내 마음 근력이 단단하지 않고 잘 휘청거리는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 근데 체면에 잘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내 배경자를 잘 인식하고 내 마음 근력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그 체면을 시키려고 하는 자극이 와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멧돼지가 쫓아와도 정신만 차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내면 소통, 우리가 책 읽고 글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잖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지 않고 진짜 진정한 내면 소통은 정말 멍 때리면서 이 상태에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를 궁금해하면서 내 의식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알아차리는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명상이잖아요. 걷기 명상도 있고 설거지 명상도 좋다. 그 다음에 빨래 개기 명상도 있을 것이고 청소 명상도 있을 것이고 내가 굳이 이게 딱 그 양반다리 해가지고 조용한 상태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뭐 눈을 감고 이 주변이 조용해가지고 내가 나와 소통한다? 그거 아니에요. 대신에 허리를 꼿꼿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척수, 이거에 대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꾸 막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꾸부정하게 컴퓨터를 많이 한다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자꾸 굽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거인 깨우기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딱 꼿꼿이 세워야지 이게 순환이 기본 순환이 되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가기가 편해요. 국도를 가기가 편해요. 시간상으로나 내가 달리는 거나 신경 쓰는 거나 고속도로는 거의 뭐 100km 유지하고 카메라만 조심하면 되잖아. 국도는 어때?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뭐가 나올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대신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고 설거지 명상을 하고 뭐 청소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걸 뭐 하더라도 이거는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뇌는 생존하기 위해 세상을 왜곡한다. 이게 현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뇌 상태는 원시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급격히 발달되는 사회에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과잉 에너지를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은 줄어드는데 에너지 쓰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번아웃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가지고 이제 몸이 계속 각성되어서 타 있는 상태로 유지되니까 이게 다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본인은 힘들까. 그죠? 그래서 계속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 계속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다 보니까 정말 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이 공포는 얼마나 큰 공포일까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월에는 36페이지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오늘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30분 정도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연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쭉 들으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미모리 한 8호부터 8, 9, 10 한번 해보려고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는 김정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김주환 교수님 오셨어요? 김정 교수님 음,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마음 근력 왜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음, 했었어요. 음, 신체적인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정신 건강 증진, 성취 역량 향상, 비인지 능력, 이 얘기,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근데 주로 지금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신체 건강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오늘은 하시고 갔어요. 음, 건강수명 개념도 이 표 이야기하고 지금 음. 대로 이렇게 건강수명을 이렇게 늘어가는데 이제 혼자 먹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체력이 한 그 노화 질병 사이의 그 상관관계도를 보여주셨는데 40세, 50세까지는 쭉 괜찮다가 50세 이후로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 신체 나이가 40, 50인 상태로 쭉 가야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수면을 잘 취해라. 그래서 지금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서 치매가 많이 발생을 하니, 그 얘기도 하셨어요. 무슨 글림프 얘기도 하시고, 뇌와 척수에는 림프관이 없어서, 뇌 척수의 뭐, 악교 세포의 크기 축소, 이거 말씀을 하셨었고, 면역력 저하는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부족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8시간을 자야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밤 10시에는 자야 된다고 막, 8시간을 쭉 통으로 말씀하셨고, 중간중간 이제 뭐, 쪽잠으로 2시간 합쳐서 8시간 그게 아니라 통으로 밤 10시부터 밤 5시까지 자고 이렇게 뭐, 수면 부족의 결과가 감정 조절 능력도 저하되고, 또 성취력,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또 아이들도 밤에 일찍 재워라. 수험생이든 뭐든 입시생이든 뭐든 일찍 재워야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체지방을 줄이는 거 말씀하셨었고, 나쁜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존투 운동 말씀하셨는데, 이게 페이지 524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펼쳐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음, 읽어보려고. 음. 그 얘기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아까 수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면이라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내 하루에 내가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끄집어냈던 것들을 싹 청소하는 시간.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수면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또 새롭게 뭘 뒤집고 뭐 하고 하면서 또 엉망진창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쌓여가지고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거잖아. 그게 수면 시간이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거인깨우기님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떠셨을까요? 아까 비상 매뉴얼 작성하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맨날 뭐 민방위 훈련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지. 그래. 내 삶의 민방위 훈련은 나는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뇌가 이제 만들어낸, 왜곡시킨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음, 어쨌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진짜 기억인가 하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막 그런 게 쌓여서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맞아. 내가 뭘 봤을 때 그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기억은 없지만 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각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고 그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 그거랑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루티님은 어떠셨어요? 먼저 이렇게 현주쌤한테 질문 먼저 할게요. 수면을 어떻게 몇 시에서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간 저는 이제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찍 수업이 없을 때는 보통 12시에서 자서 한 7시 반, 8시에 일어나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8시 반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났네요. 그러면 보통 7시간은 잔다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조금 모자라요, 이게 수면이. 그래서 아까 낮잠을 자지 마라 그랬는데 그 선잠을 자죠, 이게 그냥 렘 수면 상태. 그러니까 낮잠이 약간 저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아주 깊게 또 잠드는 구간이 있어요. 단 몇 분이라도. 그러면 오후에 상태가 되게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제 몸은 너무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좀 재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시간에는 또 자요. 억지 부리지 않고. 그 몰입할 때 황농문 교수님은 또 수면의 패턴을 김주환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또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각자의 자기가 경험한 걸 기본 토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황농문 교수님 스타일은 그 짧은 쪽잠에 대한 중요성을 또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상태와 그 어떤 과학의 이론과에서 항상 나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내 매뉴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아를 해보면 많은 육아서가 있지만 내 상태와 아이의 상태를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내 매뉴얼이 있어야 되듯이 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7시간, 8시간은 자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거 답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12시는 항상 넘고, 뭐 수업 있고 이렇게 이런 거 듣다 보면 5시 반에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그 기분이 좋은 그 시간, 그 느낌을 너무 좋으니까 그걸 포기는 못 하겠고, 저녁에 자는 시간을 일찍 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위기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나 그냥 치매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활 태도로 봐서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책도 보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내가 알고 이게 있으면서도 그걸 개선 그런 안 것도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 내가 기분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각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잠을 안 자도 그만큼 수면 안 해도 내가 깨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막내가 계약이 다가오니까 이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나 왜 그러지?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기도 안 돼요. 자기가 숨 부족이었었을 때 더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지없이 자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 동안의 습관이잖아요. 습관이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본다고? 저도 휴대폰도 보고 이게 각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하루 블루라이트라는 종일 거는. 하고 와서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이거 하고 싶은 거 그 심정은 제가 알죠. 그리고 오랫동안 입시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12시 넘는 건 그냥 기본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이게 뇌가 이제 그렇게 되고 습관이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환경도 환경이었고, 이제 그때는 그 어디만 가야 되니까 그게 또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지금은 또 그거를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아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현주쌤이 그 조카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며칠 전에 양양에 갔다 왔어. 언니랑 둘이. 갔다 와서, 엄마, 나 지금 이거 할 게 많은데 가는 게 맞을까? 그 휴식이 중요하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오는데 갔다 오기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서핑도 하고 보니까 자기는 물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물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까 도구를 만들어 놓는 거에 하나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럼 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뭐, 그거는 이미 미리 뭐, 다 그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전조 증상이 온 거죠. 우리 요즘 현대인 애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방학 동안에 한약을 지금 지었거든요. 음. 한약도 지어서 먹고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운동도 하고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 오늘 그 제가 마인드셋이래. 유연함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아주 몰입해서 읽었는데, 어떤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고, 그거를 프레임화? 창조적 프레이밍이라 그랬나?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책에 술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책은 즐거움이다. 이제 이게 저는 내 그 인식이 됐는데, 그러면 너가 학교에 개학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들이 오는데, 그거를 여기 나오더라고요. 모험이라고 한번 해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부를 지금 저는 이렇게 막 실생활에 적용하는 입장인 거.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떤 구체적으로 안내자 역할을 지금 엄마가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가 아닌. 그러면 또 아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존과 번식 방법을 본인 스스로 터득하게끔 지금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감이 아이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그걸 미러링 해주잖아. 이게 그러니까 투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루티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책을 읽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현실에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엄마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님 아까 화면 잠시 얼굴 보이셨는데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냐라고 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동안 얘기 들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엄소그 되어 있어요? 어쩌면 나 이런 게 조금 왜곡이 되었던 부분도 있겠다 좀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어떤 상태는 내가 지금 다시 수정펜으로 지워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오늘 하루의 나를 어떻게 나의 좋은 최적의 상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데리고 살 것인지에 내가 집중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 나의 삶의 전체가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아주 극도의 불안과 예민에 정말 놓여 있던 그 친구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 저한테 톡을 보낸 거예요. 대학교 동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냥 너가 나한테 수업을 받아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저녁에 라방 마치고 10시에 첫 수업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러니까 내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너가 해줘서 내가 되게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상태에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불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나를 직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 해요? 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하고, 맨 처음에 문진하고, 피 검사,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이게 기본 검사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뭐 또 하겠죠? 그게 가장 내 배경자를 구체적으로 내가 들여다보는 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온 거잖아.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에 내가 자꾸 몰입하면 그냥 내 우물을 내가 파는 거야. 이 늪지대에서 자꾸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자초되는 거는 결국 나의 삶의 전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심취해서 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문호 박사님에 대한 그 공부랑 그 다음에 또 이 김주현 교수님이랑 또 나의 몸 사용 설명 더 바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더 좀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보다 이 내면 소통이 많은 학문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이것보다 더 딥하게는 그 박문호 박사님의 책인데 그거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일반인이 과학 생물학적인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소스가 여기 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질문 있는데요. 음.
사실은 이게 수업 듣기 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음, 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음. 이 마음의 준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 네. 그, 시아버님을 1월 16일, 5월에 1월 16일 날 보내드렸는데,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심플한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내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생명의 탄생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명의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 있었을 때, 내가 할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리고 내가 또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은 제한이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는 거기까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 그리고 보내드릴 때는 정말 잘 보내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귀천 그 뭐지 천상병 시인인가? 귀천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거는 그냥 소풍 나온 이 삶이고 그리고 나는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저는 이게 영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내 눈에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고 네, 그 할아버지의 영혼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저희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도 보내드리고 뭐 부모님도 보내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한데 그게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물학적인 마인드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도 아버님은 편안한 상태에서 잘 보내드리고 저는 잘 이별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도 저는 했던 것 같고, 충분히. 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너무 내 감정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제 마음에서는 되게 그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 아버지가 갈 새로운 길에 잘 보내드리는 거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고, 빠르게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남아두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이런 마음을 안 담아두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할아버지와의 관계했던 그 감정들을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께 보내드렸던 마음들을 이제는 잘 정리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다 보내드리는 그 정리하는 시간이 내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잘 보내드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장례 기간 동안에는 그 마음도 같이 떠나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뭘까? 가을이가 잘 살아가는 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아버지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가을답게 잘 살아내는 거를 할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이 시간 동안에 잘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보내드리는 제가, 거니까.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요. 저도 지금 친정엄마 보내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멀리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항상 있고, 그냥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하나의 약속이 제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워낙 그게 뭐 사람을 이렇게 잘 챙기시고 좋아하셨으니까 가족끼리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그런 걸 진짜로 그런 걸 워낙 모이고 그런 걸 좋아하셨으니까 그 바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건 다 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공통적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그 가을 막 친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만 마음에 새겨두면 아마 더 가까이 계실 거요. 마음속에 항상 있고. 그게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루테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살아 계신다고 내 마음을 다 하나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는 게 더 가까이 마음이 닿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깊은 슬픔보다는 잘 보내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는 6번째 시간, 30, 몇 페이지? 그 다음 36페이지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아직 내가 내면 소통 책을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백과사전 하나 장만해 놓듯이 집에 하나 딱 꽂아만 놓으세요. 언젠가는 이 책을 손에 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꽂아 놓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 성경책 꽂아 놓듯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녀님, 션이조님 화면은 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